아마 요 며칠 제일 관심 가는 뉴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비수도권에 한해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그리고 헬스장과 당구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는데요. 네. 이게 1시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해요. 실제로 번화가에 사람들이 북적이기도 했었고 실제 영업하는 분들은 1시간이지만 연장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그럴 거예요. 1시간이지만 별 차이 있겠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시나 8시에 들어오셔도 2시간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게 다 생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좀 더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님들 좀 더 받을 수 있어가지고 나아진 것 같아요. 1시간 더 영업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숨통 좀 트이는 느낌이고 도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지용 기자님, 들으신 것처럼 이 1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숨통을 트여줬는데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극명한 다른 감정을 줬다면서요? 수도권 상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상인들은 여전히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어제부터 사흘간에요. 이 자정 개점 시위를 돌입했는데요. 바로 8일에는 한 PC방을 시작으로 오늘은 노래방 그리고 내일은 호프집으로요. 자정까지 이 각 집에 불을 다 켜놓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놓는 것만으로 본인들의 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요.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말도 뭐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 찾아온답니까? 왜 비수도권만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영업 제한을 완화해주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그대로입니까? 우리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점 시위라는 불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에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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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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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21시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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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없는 집합금지 당장 해제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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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해서요. 살고 싶어서. 왜냐면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저희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매달려야지 사람들이 들어주고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귀 기울일 거라 믿고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예요. 저 절박한 목소리 방역당국도 듣고 있을 텐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권의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에 안정세를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개점 시위 심정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정부의 고심도 큰 것 같고 수도권이 워낙에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위험도가 커서 아무래도 좀 대책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 1시간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세상이 여기는 딴 세상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번 설 앞두고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설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설에 가족끼리도 못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 설캉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설캉스라고 하는 거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바캉스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라든가 강릉에는 지금 뭐
뭐 호텔은커녕 리조트, 펜션도 구하기 힘들 지경이라 그러는데 특히 제주도에는 14만 명이 일단 갈 예정이고요. 예약 만실이라는 거예요. 네, 강원도에는 아하. 30만 명이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유명 여지에는 정말 빈방울 구하기도 힘들고요. 설캉스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3월 달까지 제주도의 특급 호텔은 다 예약이 된 상태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인 걸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해외 여행 신혼여행을 못 떠나기 때문에 제주에 많이 가는 건 알지만 국가적으로 이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코로나 위험이기 때문에 부모님 상봉조차 못 하는데 설캉스를 떠나서 현지 지역민들 사실 오는 게 달갑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내 돈 냈고 내가 여행 계획 짠다는데 뭐라고 할 거냐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 나흘간의 설 연휴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도 가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바보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도 지자체들이 설 연휴에 관광객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내 236곳 주요 관광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서 주요 관광지 출입 자체를 막고 문화 행사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인데 이들 시군들 나들목과 주요 시가지에 이동 멈춤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아하. 이 동해시는 도로 위 육교에 니마 동해망상 IC를 건너지 마오라는 세상에. 현수막을 걸고 네. 강릉시는 올 설에는 어디 댕기지 말고 내년 설에 마카모에라는 현수막을 걸어뒀습니다.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수막인데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시민들 코로나19 확산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도민으로 추정되는 어떤 시민은 만만한 게 제주도다. 도민들이 아무리 방역 지침을 잘 지켜도 관광객들이 와서 바이러스를 다 퍼뜨린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어떤 시민은 자칫 잘못하다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관광지에도 분명히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오지 마세요, 제발. 설 연휴에 참아주세요. 오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금 자칫 방심하다가 확산이 되면 다시 도로함이 타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방안까지 내놨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설 연휴에 이동량이 많아질까 봐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을 설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아하.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내부에서 착석도 금지됩니다. 아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음식은 포장만 된다는 가능합니다. 거예요?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명절이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부과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은 방역 예산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요, 이 요금소 이 돈을 받는다, 유료로 한다는 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통행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고육책일 거란 생각도 들어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지만 비대면이지만요, 올 설에도 비대면 해야 되냐, 볼멘 소리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부모님이 먼저 아들아, 딸아, 오지 말아라.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부모님보다도 우리가 못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방역수칙,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바쁠 때는 택시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뭔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충북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차 남성이 급하게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1차로로 진입을 급하긴 해서 급한가 봐요. 네, 택시를 잡아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이고, 네. 옆으로 차가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것만 위험했어요. 봐도 정말 위험했던 모습입니다. 네. 아우, 저렇게 혹시라도 이제 시청자분이 따라하면 안 돼요. 저렇게 택시 잡는 건 위험하고요. 근데 어디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안진영 기자님.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분 전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네. 화면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허허.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한 금은방 내부의 CCTV 영상입니다. 네.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경 제천 소재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은 남성인데요. 네. 찬찬히 물건을 살펴보는데 그리고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던 남성이요. 마음에 드는 저 보석을 이제 착용해 보는데요. 이 남성 큰 거울로 확인해 보겠다며 문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괜찮았나 봐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그러더니 그 남성 물건을 착용한 채로 그대로 반환해 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거 대박 사건. 이거 완전히 참말로 눈 뜨고 지금 코베인 격이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손님인 척하고 다 흔하게 들어갔는데 주인이 반길 수밖에 없는 게 오전 10시 40분. 막 문 열었을 아하. 금방입니다. 그럴 첫 마수거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이 친절하게 보여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게 10돈짜리 금 목걸이였습니다. 아하. 시가 한 3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보는 척 하더니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나가자마자 아까 처음에 보셨던 1차선 도로에 택시가 있으니까 그걸 마치 준비된 차량인 것처럼 탁 타고 달아나버린 거죠. 저 남성이었어요. 그 세상에. 남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예. 사람이었네요. 네.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렇게 순식간에 내빼고 택시까지 타고 달아났으니 어떻게 잡아요, 저 사람을.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네. 저 남성을 추적을 하는데 관제 세터랑 협업을 하고 아하. 그리고 택시 탔잖아요. 네. 기사분의 증언을 받고 야. 그것을 토대로 인근 CCTV를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도주로를 파악을 했더니 네. 제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한 것 같더라. 야, 범위를 좁혔네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네. 1시간 동안 수색을 했는데 네.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참.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동물 중에 타조가요. 자기 머리만 숨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라는데 이거 뭐 나 잡아봐라. 이거 뭐 화장실 숨으면 못 잡을 줄 알았나 봐요. 뻔히 잡힐 만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 찾고 보니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단독 범행도 아니고 친구인 공범도 있었습니다. 허허. 우선 경찰 체포 현장에서 시가 336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회수했고요.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공범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갔는데 그 결과 이 소년들 거주지는 서울인데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제천까지 내려왔답니다. 야.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주거 침입 절도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 역시나 여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17세 미성년자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도 가능하지만 이 사안은 보호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규정 때문에 부모 등 연고가 분명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다소 낮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여죄가 발견된다면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고 실형 선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저 금부치를 다시 회수했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경찰분과 택시 기사님의 공조를 그리고 너무 씁쓸합니다. 17살 미성년자인데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 어디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17살 미성년자가 생활비가 필요합니까? 저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대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려 원정 절도를 한다는 게 이게 이런 해괴망측한 범죄 너무너무 가슴 답답하고 분노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여기에서 더 이어집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고 있던 기저귀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보육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자 바닥에 던지듯 눕혀버리고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좁은 이불장에 밀어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에. 또한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아이의 얼굴에 던져버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대형 베개를 휘둘러 아이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한 순간인데요. 게다가 뛰어가는 아이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제발 국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 서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되게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만큼 부모들이 정말 믿고 맡기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한 명도 아니고 전원이, 6명 전원이 단결해서 원생 10명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까 보셨지만 그 아이들 중에 네. 피해 아동 10명 중 5명은요. 네.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에요. 세상에. 정말 아끼고 위해줘야 될 아이들을 6명 전원이 저렇게 했다는 거는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저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학 교수님보다 저런 보육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컸었는데 네. 이제 그 마음을 좀 접어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부모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과거 영상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보셨어요? 무려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이 많게 2년이 아닙니다. 2개월 동안요. 268건이 포착이 됐고요. 더 놀라운 건 기가 찬 건요. 한 아이에 대해서 148건 집중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정말 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런 내용을 계속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착잡하고 저도 속상한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학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에게 정말 큰 베개를 휘둘러서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또 커피를 저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작은 아이를 온 힘을 다 실어가지고 저렇게 만약에 이거를 동료 같은 이 아이들이 사람이에요?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맞고 바로 잡아야 될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나서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만행이란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진짜. 황당한 영상 또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어른들이 모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이어지는데 직접적인 학대 외에도 상당히 이 교사들의 마인드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인데요? 뭐 하고 있느냐? 해당 보육교사들 방과 후도 아니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점심시간에 상을 차리고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입니다. 하하. 그 시간에 아이들은 뭐 하느냐? 한쪽에 매트 위에 모여 앉아서 노트북을 보면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보육교사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본인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는 게 고기가 먹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옆에서 노트북 영상 같은 걸 보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왜 이제 아이들 좀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편하게 하는 게 영상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아이 두뇌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영상 보게 하면서 방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러는 것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믿고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아이들이 저렇게 학대당하고 영상 보면서 방치되고 있고 그럼 부모님들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들이 앞으로 어린이집 이러는데 어떻게 또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를 저 어린이집에 보냈던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등원할 때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맴매를 했대요. 몇 번 낮잠 시간에 자꾸 상처가 나서 와서
조금 와 했는데 그날 밤에 재우려고 했는데 애가 졸려 하는데도 자는 거를 거부하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저희 아이가 낮잠을 안 자고 눈을 안 감는다는 이유로 후레쉬를 계속 비치는 거예요, 눈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 눈에 후레쉬를 한번 비춰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이. 이 아이가 이 몇십 분 동안 얼마나 지옥에서 살았을까. 전 이런 생각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세상에. 잘못은 저 인간이기를 거부한 보육교사들이 했는데 왜 이 학부모가, 부모가 미안해해야 되는 걸까요? 피해 아동의 부모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게 무릎 뿌리고 아이를 밀치고 때리고 마지막에 등까지 또 때리더라고요. 발로 또 차고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아이 머리가 길고 예쁘니까 자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CCTV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게 예뻐서였다기보다는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상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곧바로 아이 머리를 집에서 잘라줬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짐작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진작에 알았다라면 세상에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앞서 말씀했지만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울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3자인데도 저 영상을 보고 치가 떨리는데 학부모님들이 저걸 보셨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실제로 저 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소식을 간간히 전합니다. 물을 하루에 7잔씩 먹였던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또 더 큰 사건이 나면 덮어지는데요. 이거는 정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자기가 존재 이유가 학생들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랬고 더구나 중증 자폐 증사애들이 이랬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 보육교사라는 사람들 다 미혼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중에는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왜 그럽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요? 당신들의 아이들이 저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학대는 다행히 멈췄지만 세상에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제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코피도 났었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제일 심하게 맞은 그 아이는 약간 옆으로 보는 틱이 있대요. 틱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옆으로 계속 보는 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도 눈 깜빡이는 게 너무 심해서 틱인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알고 보니까 눈 후레쉬를 너무 비춰가지고 맨날 잘 때 이런 게 아닌가. 다들 이제 조금씩 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 하재근 평론가님,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없던 틱장애가 생겼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장애까지 생길 정도라면 아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런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정서 발달에 지금 저 나이대가 아이들이 이 두뇌 발달,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인데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람 눈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후유증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나중엔 나이 먹어서 그때 아이고. 후유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혹시 당장 심각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혹시 또 가벼운 처벌에 그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아이들의 신체적인 심리적 후유증이 평생 수십 년 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반드시 감안해서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 인천 서구구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피해 아동의 부모 A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25일 등원했는데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 세상에. 그곳은 어린이집이 아닌 지옥이었다. 교사 모두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웃으며 즐기고 있었다면서 오열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정말 추악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은 신상 공개할 게 아니라 아이를 상대로 이런 추악한 범죄, 천인공날 범죄 저지른 저런 사람도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경찰이 보육교사 6명 전원을 입건하자 뒤늦게 피해 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인간이길 거부하고 있군요. 네. CCTV 영상 속 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 죄송하다, 옳지 못한 행위였다, 반성한다며 협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피해 부모들 당연히 뒤늦은 사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6명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폐증 진단 또는 장애 소견을 받은 아이 5명을 포함해 아이 10명을 상대로 모두 1세부터 6세 아이들입니다. 정기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보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CCTV 속에 자신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답니다. 자기들로 놀았대요. 이게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요새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하는 직업이 어떤 일인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제2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억울하신다면 CCTV를 보고 자기한테 몰랐다는 거는 전혀 책임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모든 건 다 법대로 좀 처벌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대체 관할 지자체는, 관할 구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관할 구청에서 어린이집 CCTV 열람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점검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봤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고충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5명인데 확인해야 될,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이 430곳이었다. 그래서 좀 모두 확인하려면 하루에 한 곳 확인하기도 벅찼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해명이 좀 모두에게 먹힐지 이해가 될 해명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의적 책임 면치 못할 거예요, 해당 지자체도요. 그런데요, 이 보육교사들 정말 이 자체도 끔찍한 범죄지만요. 도의적으로도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요. 지금도 정말로 묵묵히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는 전국의 보육교사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정말로 이 보육교사들 낱낱이 죄명을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결혼 3년 차인 30대 초반의 아내가 토로한 사연입니다. 남편과 대화를 도중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누리꾼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일까요? 네, 그 쓰기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털어놓기에 앞서서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허. 30 초반의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맞벌이 가정으로서요. 양쪽 다 경제적 기여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결혼할 때는요. 오히려 아내가 7대 3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은 반반이지만 아내분이 조금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초반부터 느낌이 뭔가 조금 약간 긴장감이 와요. 왜냐하면 경제적 기여도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사실 임신을 했대요.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는데 문제는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잃게 된 거죠. 유산을 아이고, 하셨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런데 유산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언제 임신할 거냐 이렇게 좀 아이고. 재촉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앞으로 2년간 임신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했다고 딱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선을 그어버린 거죠. 아하.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이 아이를 이 뱃속에서 잃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아는 사람은 진짜 함부로 이 상황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보름도 안 돼서 유산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아유 아이 또 언제 가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진짜. 그렇죠. 근데 다행히 며느리가 자기 주장이 확실한 분이셔서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당분간 2년간은 갖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2년간 입을 꼭 다물고 계셨어요. 아하. 재촉을 안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그나마 올- 그건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올 그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하. 올 연초부터 네. 제가 시어머니의 빙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져야지. 아이고. 그래야 나도 빨리 힘 있을 때 애를 봐주기도 하고 네 건강에도 한시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애초에 이 며느님이 말한 사실 본인이 말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시어머니의 말씀이 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런데 정작 이 글쓴이에게는 그닥 와닿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요. 이분은 아이를 낳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이 없었다는 거고요. 어허. 두 번째로는 이 며느리 건강을 얘기하시면서 아이를 빨리 낳아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유산하셨을 때 이 오셔가지고 뭐 국 한 번 챙겨주면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주신 적도 없는 분이 며느리 건강을 운운하는 거는 좀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닥 그 시어머니의 말이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몸 아플 때 이 받는 대접이 평생 가잖아요. 그때 사골 곰국 한번 안 끓여주셨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아직 이 며느님은 여성분은 아직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허허. 그런데 네. 그때 아까 유산했을 때 당시 얘기를 하면서도 좀 섭섭했던 걸 보니까 그때 뭐 상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건 좀 꼭 지켜줘야 한다 하면서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허허! 남편에게 요구사항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요구사항을 네. 말로 한 게 아니라 네. 서류화해서 야. 적어서 딱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문건으로. 문건으로, 네. 그랬더니 남편이 뭐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네. 그 서류가 문건이 이게 계약서 같기도 하고 계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형식이 그 자체로 좀 거부감이 들더라.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말로 하는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읽어보고 사인해 아마 그런 건데 자 일단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내용이 조목조목 있는데 네. 첫째, 산후조리 기간은 3주다. 아하. 그 이후에는 상황 봐서 가정 도우미를 써야 한다. 네. 시부모님 간섭 절대 금지. 아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하. 둘째, 임신 기간과 출산 100일까지는 아내 쪽에서 메인으로 육아를 맡는다. 야, 네. 셋째, 네. 출산 100일 이후부터는 네. 계산을 해서 임신한 기간 더하기 100일만큼 아하. 남편이 메인 육아를 맡아야 한다. 네. 단 기간은 조절 가능하다. 아, 그렇게 돼 있고 네. 넷째, 육아는 부모가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한다. 네. 조부모님한테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는다. 아하.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부탁드리고 네. 그 경우에
돈은 꼭 챙겨드려야 한다. 네. 그리고 다섯째, 육아는 누가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닌 공동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직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조목조목 1, 딴딴딴, 2, 딴딴딴, 3, 딴딴딴 딱 조목조목 했는데 야, 이걸 보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미 변호사님, 다른 건 제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3번 100일만큼 남편이 메인 육아를 맡아야 한다. 기간은 조절 가능.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임신 중에도 아내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 아이가 밤에 자주 깨잖아요. 아하.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 육아의 고통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10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임신한 기간 그리고 또 다른 100일은 남편이 주 육아를 맡아달라는 것인데 네. 100일이 지나고 나면 물론 주 육아를 맡는 것 자체가 힘은 들겠지만 태어나고 100일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요구는 충분히 아내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10개 같은 10개처럼 느껴지는 5개의 요구사항을 듣고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글쓴이의 요구사항을 들은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세상에. 육아는 엄마가 해야지. 어? 글쓴이와 남편의 육아에 관한 인식의 괴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의 반응이 글쓴이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계기가 됐습니다. 야, 드디어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기적이야. 육아는 아내가 해야지.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먼저 이기적이야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출산 때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리고 나이가 아이를 낳는데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두 번째, 육아는 엄마가 해야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낳으면 안 돼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아, 이 찔리는 남편분들이 많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육아를 아내 손에 거의 맡기고 남편은 특히 남편들 뭐 외벌이하는 가정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아,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가정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 안진용 기자님 대체 뭘까요? 네, 이 글쓴이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벌이가 비슷한데 장차, 미래로 봤을 때 본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경력 단절되면서까지 독박 육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부모한테 맡겨서 눈칫밥을 애가 먹는 것도 본인이 먹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하. 아까 앞서 사항 중에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맡길 때는 돈은 꼭 챙겨드린다는 걸 넣는 것 자체가 돈이 아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러네요. 굳이 아. 아이 맡기면서 돈까지 용돈 드리면서 아쉬운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고요. 이제야.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이요. 문건으로 만들어져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데 대화로 편하게 얘기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맞기는 해요. 아하.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건으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강압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이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궁금한 건 이 아내분의 직업이 더 궁금해집니다. 아하, 그러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글쓴이의 최종 고민이 뭘지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이를 낳는 것도 나고 기르는 것도 나라면 당신은 아빠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냐. 타이틀만 낳고 기분만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은 아이 낳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분 고민이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이분의 고민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야, 이건 뭐 박성배 변호사님께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자, 아내분이 최근에 또 예쁜 아이를 가지셨으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육아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온다. 너무 딱딱하고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한번 보면 공동 육아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 육아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아내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남편에게 더 많은 육아 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취지와 나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정말 궁금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난독증이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네. 목숨 걸고 아이 갖는 건데 조금 계산적이어도 되지 않나요? 아하. 그런 게 있고 나도 내가 더 해오고 맞벌이인데
육아 가사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네. 남편한테 따지러 가야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출산을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한다면 아이 안 가지시는 게 좋을 듯.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마음에 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남편분과 대화를, 남편분도 그냥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뭔가 풀어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라 씨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1조 5천억 매출의 비밀,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지용 기자님. 네, 쇼호스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건데요. 네. 원래 그럼 쇼호스트였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아하. 하지만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거는요. 뽀미 언니, 뽀뽀뽀의 뽀미 언니로 활동을 그래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수탉이나 그대 안의 블루 2에 출연을 해서 대종상 신인상까지 받은 꽤 괜찮은 배우였습니다. 야. 그런데 더 많은 이들은 네. 이 최유라 씨를 라디오 DJ로 기억을 하거든요. 약 30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지라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정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아. 정말인데 무려 30년 동안 진행하는 30년 동안요? 남자 MC들은 바뀌는데 본인은 계속 대박 그 자리를 사건. 유지해서 이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최유라 시대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야, 정말 네로라는 스타들을 다 이 남자 DJ, 동료 DJ로 거쳐갔는데 정말로 30년 열정을 쏟아부은 그 DJ 라디오 부스를 떠날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을 딱 찍고 나니까 조금 쉬고 싶다. 그리고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나 다시 달려가야 돼. 못 견디겠어. 아니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다.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고서 봤는데 내가 아저씨한테도 그 얘기했어. 나 정말 라디오를 원 없이 했나 봐. 4시간에 DJ를 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지잖아. 그 아저씨.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어. 왜요? 아니 그냥 좋았어. 4시 나 이제 4시 즐기고 나 시장을 매번 4시에 갔어. 맞네요. 나는 30년 만에 처음 친구를 4시에 만나고 그거를 한 달을 했어. 한 달을 내가 그렇게 했어. 그때 30년이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강산 3번 바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자기의 청춘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아이가 박사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자 시절 최유라 씨가 골든마우스상 탈 때부터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신분이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옆에서 지켜본 DJ 최유라 씨는 정말 DJ로서 아마 지구상에서 최고로 맛깔스럽게 청취자들의 사연을 맞아요.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매일 편지를 기존에 갖고서 읽는 연습을 했고 네. 서민들의 사연을 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라디오 DJ로서 또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원도한도 없어라고 나올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방송 시간이지만 2시 정도는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전체를 자기의 삶을 바친 30년이어서 지금이라도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대단하네요. 30년간 DJ 활동을 했던 그 라디오 스타가 홈쇼핑 스타로 전업을 한 계기는 뭘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년의 그 DJ 생활.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뭔가 최유라 씨한테는 앞서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냥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년간 DJ 생활하면서. 최유라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취자 사연 읽는 거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그 연습을 하면서 그 사연에 본인이 몰입하니까 청취자도 들으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청취자와 함께 최유라 씨가 울고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맛깔나게.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오랜 세월 남자 진행자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최유라 씨가 30여 년을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라시가 아니라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최유라 시대 지체시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디오 스타가 홈쇼핑 스타로 이 변모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의 변화들이 막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넌 살림을 하잖아. 그걸 좀 특성을 살려보면 좋겠다. 아유,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걸 하라고 누가 하겠어. 거절의 뜻을 막 엄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거를 덥석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총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니? 사실 알고 있습니다. 1조 4천원? 맞습니까? 이거 1조 5천원. 오보가 아니고 모르진 않아요.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월급. 재호라가 1조 5천원 벌었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도 약간 아니 1조 5천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홈쇼핑 스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 비결이 있을까요? 자신만의 홈쇼핑에서의 자신만의 노하우를, 입담을 공개했답니다. 그 내용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파기하고 난 이렇게 내 맘대로 난 토크쇼를 할 거다. 나는 오프닝을 해요. 오프닝 아, 오늘 오는데 올림픽 대로가 엄청 막히는데 지금 아마 사고 갔는데 정말 나와서 쩔쩔했는데 한 분은 초보 같아요. 근데 한 분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나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아 주말인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지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지. 근데 그걸 하면 이제 PD는 막 안절부절한 쓸데없는 얘기 왜 자꾸 하지 막 이러는 물건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떤 분이 밑에 문자를 저기 가격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문자를 달아서 고객분이 어머 죄송해요. PD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게 참 하재관 평론가님, 어떻게 하면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입담을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좀 부럽습니다. 지금 최우라 씨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입담,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하고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이게 무슨 제품이냐, 가격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최우라 씨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림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살림 속에서 살림을 하다가 얻은 아이디어 같은 걸 회사한테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그렇게 진정성이 있게 다가가다 보니까 결국 홈쇼핑 스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유라 씨 수입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그 회사의 매출이고 그러겠죠. 최유라 씨는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월급이 얼마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왕영웅 씨, 최유라 씨가 양대 산맥인데 홈쇼핑에서 그래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대충 업계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월급이 웬만큼 많이 버는 CEO 연봉 수준 아니냐. 대박 사건. 이렇게 나와서 사장님 수준으로 버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입담이 아마 정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홈쇼핑의 여왕인 최유라 씨는 정말 집안 살림 점수는 어떨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연장도 다 갖고 왔어요. 아 이게 집에서 직접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선수 사용하시는 거? 네. 최유라 써있죠? 네. 다니면서 늘 갖고 다녀요. 그냥 방송할 때도.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부어보세요. 네, 오케이. 그냥 조금씩? 아니 쭉 봐. 부어. 갑니다. 네. 어머머머. 자. 알이 우와. 이렇게 쏟아지는 거 알이. 이거는 그냥 지금 대충 여기에다 그냥. 원래 그냥 수육. 그냥 먹어도 돼요 지금.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참 아름답죠.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봐야 되고. 네. 선생님 일단 먼저 도치 알탕부터. 아 맛있네. 근데 김치가. 저는 뭐 요리에는 정말 재주가 없습니다만 그 어려워한다는 생선 손질도 뭐 뚝딱뚝딱뚝딱 주부 9단 이상 같습니다. 얼마나 잘 자신 있으면 요리 연구가 앞에서 본인이 요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연예인들이 가끔 요리가 취미예요. 그런데 밥 곡자를 테니스 라켓 잡듯이 잡는 사람도 많고 좀 엉터리가 많은데 정말 요리를 좋아해서요. 네. 일식, 중식, 이탈리아식 요리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야. 제가 요리책을 낸 것, 그다음에 요리 프로 할 때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요즘에 찐이야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아니고 찐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물건이 좋아? 어떤 게 진짜야 물어보면 최유라 씨한테 물어보면 전국시장, 백화점 코너 구석구석에서 가장 맛있는 거 찾아내주는 정보통이기도 합니다. 네.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제가 홈쇼핑에 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연봉이 CEO 이상 간다니까 밥 꼭 한 번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과 가족 모두 챙기느라 정말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라디오, 홈쇼핑 진행 경력만 따져도요. 도합 41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파트너가 있긴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버벅대고 제일 손 많이 가는 그런 제일 엉성한 진행자였죠. 아저씨가 그랬거든. 야, 난 편지도 잘 못 읽어. 괜찮겠니? 그래서 옆에만 앉아 있으면 돼. 내가 그랬었지. 가끔씩 그런 사연이 오잖아. 우리 딸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전유성 씨가 시집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는 다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난 진짜로 궁금해서 춘자 씨가 이 방송을 듣나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내가 왜 해요? 안 듣는데 왜 하는 거야? 그래,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 얘기 들으면 그 딸이 진짜 시집을 갈까요? 그럼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그럼 이따 치고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데든가 내가. 아니 엄마가 가려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내가 가는다고 가냐고. 아니, 맞는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가들이 편지해서 우리 그 얘기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직접 하세요. 뭘 전해줘. 그런 식이야. 정말 하재근 평론가님, 전유성 씨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과 같이 DJ 파트너를 했으니 생방송 중에 당황할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유성 씨가 엉뚱한 말의 아이콘인데 진짜 엉뚱한 4차원적 발상을 불쑥불쑥 이야기하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유라 씨가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청취자가 내 딸한테 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 따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나요? 네. 엄마 얘기도 안 듣는다는데 제 얘기를 들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옆 앞에 있는 PD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진행자도 그렇고 네. 정말 속이 바삭바삭 탈 텐데 아하. 그럴 때마다 최유라 씨가 네. 수습을 잘했으니까 방송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수습의 왕. 네. 그래서 30년 그 DJ 생활이 가능했을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 전유성 씨와 DJ로 호흡을 맞춘 게 대체 얼마나 되길래 앞서 화면 보니까 정말 절친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호흡을 맞췄는데 네. 이 전유성 씨가 현재 지리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유라 씨의 전화 한 통에 지리산에서 평창동으로 한 달에 달려왔다고 하는데 네. 이 전유성 씨가 IMF가 터지던 해에 지리산 근처 암사에서 3개월 정도 산 적이 있대요. 네. 이때 동네 사람들을 사귀면서 내가 나중에 시골에서 살게 되면 여기서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대요. 아하. 그리고 이후 실제로 지리산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네. 아침은 아는 사람 집에서 먹고요. 점심은 중국집 아이고. 4군데 돌아다니면서 간짜장을 먹고요. 저녁은 알아서 해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네. 전유성 씨 자신의 지리산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중국집 4군데 정해놓고 매일 돌아가면서 짜장면 먹는단 말이 왜 이렇게 짠하게 다가옵니까? 짠한데 전유성 씨니까 조금 어울리지도 않나요? 그래요? 왜냐면 저렇게 네. 먹는다는 전유성 씨의 얘기 자체가 그냥 전유성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유성 씨가 저렇게 살면서 더욱더 이렇게 최유라 씨랑 쿵짝이 잘 맞는 게 한쪽은 굉장히 입담이 화려한데 한쪽은 소박하잖아요. 이런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최유라 씨가 최고의 파트너로 전유성 씨를 꼽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그 인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시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